권유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부국을 위한 결단으로 이렇게 어려운 투쟁을 앞장서서 나서시는 고승국 박사님 걱정과 함께 응원을 하지만 저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우파 시민들이 이 지금 투쟁에 대해서 레거시 미디어와 정치인들과 그리고 결정권자들에게 다 알려야 한다.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우리 권유 대표가 지금 아직 감기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마스크 쓰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제 증상은 거의 다 이제 회복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면역이 좀 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금의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좀 쓰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곽종건이 저거가 점점 더 그 협박받았던 정황이라든지 협박받고 난 다음에 지가 얼마나 힘들고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그 호소하는 지인과의 통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결국은 좌파들한테 팽당했던 정황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뭐 이거는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뭐 탄핵 심판 이전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형사적으로 갑작스럽게 뭐 긴급 체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까지 쭉 이어지는 일들에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단추가 곽종근과 홍장원이었고, 그리고 쭉 지나 보니까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의 어떤 헌재에서의 증언들을 보아할 때 대통령이 정말로 내란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마지막까지 가짜뉴스, 거짓뉴스, 거짓 증거로서 버티고 있었던 자들 하나는 지렁이 메모로 완전히 바보가 되고, 나머지 한 명은 자기 진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적인 통화,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역시 이 사람이 완전히 오염된 것이었구나, 진실과는 다른 증언을 이제까지 하고 있었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를 신청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아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상식이 있는 헌법재판관이라면 이걸 보고도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역적이 될 거라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곽종건이한테 이제 협박을 하니까 곽종건이가 어쨌든 뭐 인간적인 고민이 됐건 뭐가 됐건 좀 고민을 하면서 그 상황을 뭐 지인한테 전화로 한 것이 이제 공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 대목을 보면 참 다른 부대도 아니고 특전사 사령관이 이런 찌질한 자였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한편으로 들고. 네네. 그런데 또 어쨌든 사람으로서는 또 저 자식들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네네. 그래 권유 대표는 어떠세요? 뭐 인간적인 부분은 사실 뭐 굳이 우리가 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딱 이 사안으로는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 딱 요거 하나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그 곽종근이 인간적으로 나약해져서 나온 진심이 그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곽종근이 참 그 경제적인 어떤 형편과 자녀 걱정하는 거는 정말 진짜로 걱정해야 할 만한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해진 어떤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좌익들이 파고들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좌익들이 이 사람의 약점을 잡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을 약점 삼아서 협박도 하지만 변호사 제공이라는 회유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새롭게 나타난 사실은 그렇게 붙여준 변호사가 간첩단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였다. 그래서 이 어떤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임하지 않는 상황으로 갔다. 그러면 이건 이 곽종근이 선임할 수도 없는 변호사를
일단 도움이 될 것처럼 속여서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선임된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막지도 못하고 구속영장을 막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사전에 속여서 그 시간만 그 좌익들이 모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단물을 빨아먹고 곽종근을 내팽개친 거죠. 이 곽종근이 지금이라도 어떤 국민의 어떤 뭐 보호를 받으려면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채널A에서 잠깐 나온 보도, 그러니까 좀 더 지속적으로 더 이제 좀 공식적 입장처럼 나오는 보도는 아니었지만 곽종근 측에서 그 해당하는 그 발언은 뭐 동창이 뭐 압박을 했다는 의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얘기해야 돼. 세상에 어떤 동창이 양심 선언하라고 압박을 합니까? 보면 통화 내용을 들어봐도 40분 내내 자기가 약한 소리 하고 그 위로해주는 대화밖에 없는데 거기에 어디 회유와 압박이 있습니까? 그걸 해줄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 거고, 그래서 그런 설득력 전혀 없는 이상한 입장으로 자꾸 그 좌익들의 속인 세계관에 속아서 이런 식으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 말고 네. 얼른 진실을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내란죄가 사라지면 내란죄의 공범들이 전부 다 죄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없는 죄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예. 예. 그래요. 지금 저 남부구치소 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남부구치소 앞에 항의 집회도 하고 오늘도 할 것 같은데 네. 그 서울 서부지법 사태로 억울하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자유 청년들에 대한 일종의 그 고문이고 이 탄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정말 이게 중세시대 이야기인가 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방 17일이나 징벌방에 갇히게 된 이유가 책을 빌려봐서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책을 빌려본 것에 대해서 알았을 때 물론 문제 삼긴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너네는 안 되겠다, 징벌방 가야겠다라고 말하게 된 동기는 책의 제목에 대해서 나중에 알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몇 동에 몇 층의 뭐 주임, 이 사람이랑 이 요주의 인물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너네는 그냥 안 되겠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명확하게 단순히 어떤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에 대한 탄압입니다. 근데 그 스탑 스틸이라는 책을 교도소 구치소에서 반입을 허가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업들이 반입 허가를 해주고 나서 예. 그걸 갖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황당한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그 해당하는 징벌방에 갇힌 두 청년이 다 갇히게 됐는데, 빌려본 사람 같은 경우 네. 똑같은 책을 자기가 반입 신청을 해서 외부에서 반입해서 봤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 사람에게 적용한 어떤 규칙, 원칙은 뭐냐? 내부에서 서로 간에 어떤 물건을 교류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칙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가령 어떤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어떤 추가적인 범죄를 같이 공모하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지, 네. 어떻게 반입이 허용이 되는 책을 돌려본 것이 그런 규칙이 적용될 만한 사례가 되는지, 이거는 규칙을 악용한 그 교도관의 아주 악한 사상 탄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더구나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그 교도관들 지금 남부구치소에 다 모여져 있다던데. 그렇죠. 예. 거기가 무슨 사상적인 어떤 고문 같은 거, 이를테면 뭐 너네가 윤석열 내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라든지 하는 이런 식의 그렇죠. 얘기들을 예. 끊임없이, 이게 심각한 인권 탄압이고 사상 검증이고 막 이런 건데, 어떻게 21세기에 그런 짓거리들이 구치소에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심지어 더 흉악한 범죄라 할지라도 네.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범죄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도관은 자기와 동등한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좌익적 세계관에 완전히 쩌든 사람들이,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뭔가 우리를 적대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대하는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공무원을 해서는 안 될 정도로, 말하자면 지금 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전 국민의 절반 정도 되는 것인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계엄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거는 뭐 박멸해야 되는 생각이다 수준으로 탄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은 절대로 공무원을 해서도 안 된다. 뭐 교도관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공무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요. 제가 좀 더 말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종교적 탄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예배 보는 것조차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탄압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가령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워낙 이제 여러 명 있다 보니까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명만 종교당 한 명만 예배 보는 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면 만일 기독교인이 40명이면 자기 차례 오는 데까지 40주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뭐 아주 심지어 종교적인 탄압이기까지 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부정한 거네. 그렇죠. 모여서 예배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예. 교회라는 게 모여서 예배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사실은 같은 범죄, 진짜 조직적인 공범, 조직적으로 이룬 어떤 공범들을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것도 굉장히 지양되어야 될 어떤 조치지만 심지어 지금 이 서부지법에 갇힌 사람들 중에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아예 모르는 사이가 그냥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법하다라는 그 분노에 의분으로 같은 행동을 했을 뿐이지 서로 같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치 추가적인 범죄 공모를 우려해서 분리하는 조치 그런 걸 적용하고 있다는 건 이건 그 핑계로 종교 탄압하고 사상 탄압하고 인권 탄압하고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왜 기독교인들은 범죄를 저지를지도 몰라. 이런 전제가 아니면은 기도를 따로 같이 모여서 못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자기들이 뭐 감시도 하면서 이게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그런 종교 탄압과의 투쟁의 역사인데.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한국 전쟁이나 혹은 일제 시대와 관련해 가지고 그 대한민국에도 기독교 성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이야기는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존재하기 힘든 가장 극악한 탄압을 받고 그 탄압에 맞서서 조금도 굽히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어떤 결기 이런 것들이 그 스토리에 항상 담겨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교도관이 잘못된 사람들을 잘못 건드렸다 생각이 들고 네. 이것이 오히려 이 국민들이 들불처럼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 교도관은 반드시 중형 처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징계가 아니라 형사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안 그래도 국제인권 기구에도 제소를 한다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조치를 할 것이고 그렇게 의견서나 혹은 수사 의뢰가 들어갔을 때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국민들이 여론을 더 강하게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부구치소에 지금 gat혀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잃지 않고 더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탄핵 반대 목소리가 지난 3월 1일 집회 이후에 더 헌재 중심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주 토요일은 3월 1일절에 그 기록적인 그 대집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고 예상들도 하고 또 모여야 한다고 주장들도 하시는데 지금 계속 우리 권유 대표는 대학생 시국선언이라든지 현장 중심으로 취재하고 다니시잖아요. 제가 요즘 거의 방에 앉아서 방송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글쎄. 우리 자유파 진영의 전체 분위기 좀 쭉 한번 전해 주십시오. 제가 가는 곳마다 느끼는 건 와 진짜 1020, 30의 저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예를 들어서 일단 시국선언을 하는 청년들은 당연한 것이고 일단 먼저 여의도 집회에서 본 장면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광화문에서도 똑같은 그림이었는데 제가 이제 몸이 하나다 보니까 여의도 집회를 갔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국회의사당을
우리가 포위하자, 어떤 뭐 상징적으로 포위하자 그런 행진을 했는데 정말 2030 청년들이 대다수였고 2030 청년들이 아주 재치 있는 피켓뿐만이 아니라 가령 홍장원의 메모 그런 거를 패러디한 티셔츠 같은 걸 입고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투쟁은요 굉장히 지렁이요? 예, 지렁이요. 예, 그 메모 지렁이 같은 걸 티셔츠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 가지고 커플로 입고 뭐 이런 식의 유행이 생겼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거의 갓 쓰고 나와 가지고 그거를 무슨 뭐 이렇게 방처럼 이렇게 펼쳐 놓고 족자처럼 펼쳐 놓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뭐 약간 뭐 풍자하듯이 해석하듯이 하면서 조롱을 하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지금 타락한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그게 설득력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부터 봐왔던 그런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걸 3월 1일에 폭발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국 선언을 다니면서 더욱 이제 고무적인 것이 이제는 청소년까지 나와서 시국 선언을 하는데, 야,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막 한 1분 정도 랩 하듯이 막 이제 쏟아내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민주당의 악행을 숨도 안 쉬고 줄줄줄줄 다 읊어요. 이런 일들을 벌인 게 반국가 세력이 아니냐라고 호소하는데 호소력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묻지 않은 청소년이 정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그런 어떤 타락한 오염된 역사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청년이 얼마나 진실에 더 강력하게 진실을 가지고 호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주변에 자기가 1월 달에는 자기를 욕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뭐 삼촌들도 나를 욕하더라. 그런데 내가 이러해서 이런 계몽이 필요했다라고 설득을 하니까 다 설득이 됐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팩트를 이야기하면, 가령 레거시 미디어가 그걸 아주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왜곡해서 프레이밍하는 것, 그런 것에 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간첩법을 막는 게 간첩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더 이 지금 대한민국 미래 한 100년은 걱정 없을 것 같고, 당장 다음 주에 올 탄핵 심판 결과에도 강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학 시국선언도 계속 취재 다니셨잖아요. 예. 대학은 근데 대진년인지 뭐 별것도 아닌 좌파 몇 것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방해 공작을 그렇게 극악스럽게 했다 그러대요. 예, 그 대진년이 방해를 하는 건 그냥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 너무 저질스럽거든요. 국민들한테. 예, 사람들이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걸 보도하면서 이런 식의 보도를 합니다. 대진년 쪽의 사람이 경찰을 폭행하고 자기가 뭐 쇼를 하면서 자빠져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시국선언 참가자가 그런 걸, 혹은 시국선언을 이제 뭐 서포트하러 온 우파 유튜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왜곡해서 보도를 해요. 이게 대진년이나 혹은 좌익진영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다는 진실을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는 절대로 진실을 보도 안 한다라는 아직 이건 그냥 확실한 전제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시국선언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대한 미디어들을 많이 봐야 되고, 대한 미디어로 본 내용들을 주변에 많이 알려야 되고, 그 중에서 잘 이제 요약 편집된 영상들을 우리가 공유를 많이 해야 되고, 고성국 TV에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고성국 TV에서 청년들을 초청해서 이제 또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레거시 미디어를 덮을 만큼 더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에서는 이 청년들은 정말 팩트만 이야기하고 설득력이 너무 있어서 좌익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반론을 제기해서 못 막으니까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덮기 위해서 소음을 만드는 그 공작밖에 못해요. 예. 10대들의 10대 청소년들의 시국선언 취재를 하러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을 나갔는데, 네.
나중에 세어보니까 뭐 10명도 안 되더라고, 좌파들이.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그냥 대형 확성기는 그 돈 꽤 들 텐데. 그렇죠. 그걸 갖고 와갖고서 그냥 정말 치졸하게 그걸 방해 공작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저것들이- 15, 6, 7살짜리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이들은 또, 좀 꽤 들었어. 네네. 중늙은이들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돈은 어디서 나는지 그 대형 스피커 끌고 와가지고, 10명도 안 되는 것들이, 그거 이제 경찰이 혹시 그것들 다칠까봐. 맞아요. 예. 예? 그것들 다칠까봐 이렇게 울타리처럼 또 쳐주잖아요. 그건 이제 네네. 울타리 안에 갇힌 개새끼들처럼 해가지고. 아니, 그래갖고서 그냥 이걸 떠들어대는데, 야, 그거 정말 치졸하고, 정말 천박해서, 이 10대 애들 보기가 참 나쁘끄럽고, 그렇더군요. 그런 반면에 10대 아이들이 정말 의연하게 자기 메시지를 조금도 굽힘 없이 내는 모습을 보면 네. 그냥 대한민국이 좌파 우파 싸움이 얼마나 명확한지, 좌파가 얼마나 저질이고 논리가 없으며 또 명분이 없는지, 네. 그리고 불법적이고 헌법을 유린하는 국헌문란 반국가 세력인지, 그리고 그 반대에서 정말 그 좌익들의 범죄들 하나하나를 그냥 실시간으로 다 읊을 수 있는 고2 학생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애국적이고 힘이 되는 자원인지 현장에 나와 보시면 다 압니다.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꼭 보셔야 돼요. 주류 매체들은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조폭 있잖아요. 예. 조폭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이런 자존심 같은 게 있어요. 네네. 말하자면 전문 용어로 가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얘들은 뭐 삥 치고 삥 뜯고 이런 짓은 안 하려 그래. 그렇죠. 대놓고. 예. 근데 이제 조폭이 하나면은 거기 옆에 따라다니는 양아치가 한 10명쯤 되거든. 이것들은 뭐 그런 최소한의 자존심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나는 협객이다, 건달이다 이런 자부심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돈 되는 이면 뭐든지 집어먹어. 공짜면은 뭐든지 집어먹고 그러거든요. 자기 이런 스스로를 것들이- 똥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개짓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천박하게 그러고 다니거든요. 네네. 나는 지금 이 좌파들을 보면 이게 조폭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조폭 따라다니는 그 양아치들이 생각이 난다고요. 맞습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그 양아치 수준의 저것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어 뭘 해 뭐 온갖 국가돈 가지고서 지 뒷주머니에다 뭐 세컨드 폰을 갖고 다니고 막 이런 식이니까. 네네. 우리가 이 어떤 그래서 주류 매체들의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는 게, 가령 고려대에서 벌어진 또 사태가 있어요. 고려대에서 벌어진 사태를 주류 매체가 보도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파 유튜버들이 난입해서 네. 그 갈등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더니 물리적인 충돌까지 생기고 누가 막 들어 눕고 막 이런 행패를 부리는 현상이 있었다. 이게 주류 매체들의 보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한국일보예요.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은 뭐냐? 고대생들이 시국 선언하는 걸 정말 그 뒤에서 아주 극악하게 앰프를 켜고 방해하는 걸 넘어서 그 주변에 이제 좌파 유튜버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소란을 일으키고 일부러 갈등을 만듭니다. 저한테도 여러 번 시비를 걸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말리지 않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대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가 원래 시국선언을 하려고 했던 저 본관 앞에, 저 민주광장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자. 오늘 우리가 한 행사를 이제 보도자료로 지금 보내기 위해서 라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대진년과 그 좌익 세력들이 다 같이 뭉쳐가지고 와르르 쫓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린 겁니다. 거의 테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몇 이제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서 이제 그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걸 마치 우파 유튜버가, 극우 유튜버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해서 보도한 거예요. 지금 벌어진 상황은 좌익들이 지금 우리 시국선언을 하는 청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했으면 전혀 볼 일이 없었던 그런 소란입니다. 그래. 예. 우리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변인 백지원입니다. 네, 오늘 고성국 박사님 단식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곳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요. 여기 현장에서 생방송하는 거 처음이죠? 네, 어때요? 야외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 탄핵이 각하가 되어야 될 텐데, 조금 가까이 되고 말이죠. 네, 대통령 탄핵이 이제 각하든 기각이든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할 텐데, 네.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제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요. 네. 다들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확신을 해도 그래도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헌재가 평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어쨌든 헌재 재판관들한테 영향을 줄 여러 가지 사건들은 계속 터지고 있어요. 네. 어제 터졌던 그 곽종근의 이 회유와 협박을 받은 그 정황, 네. 이런 거는 헌법재판관한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백지원 변호사, 대변인 어떻게 그 상황 보십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명백히 정황이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 네. 김병주나 박선원 이런 사람들이 그 요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의원이라고 말하기 압박했던 거는 본인들이 영상으로 남겨서 남아있고 그렇지. 근데 이미 전화해서 내란죄라는 단어로 협박을 했다는 것도 지금 녹취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전 처음부터 초기부터 내란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황들이 전부 다 드러났고 모든 사실들이 계속해서 다 알려질 텐데 사실 헌법재판관의 입장에서 저는 판단하기에 굉장히 심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에 기반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애초에 이 탄핵 소추안 자체가 저는 각하가 당연히 진작됐어야 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란죄를 명목으로 통과를 시켰으면서 그걸 뺐으면 다시 재표결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문영배 재판관을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뭐 커넥션이나 이런 의혹들도 있는데 본인들의 그런 정치적인 욕심이나 권력적인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수처도 지금 불법 영장으로 불법 체포 시도하려고 한 것들 국민들께서 다 보셨잖아요. 원칙이 지금 어긋나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을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관에서의 법관을 하고 있으면 본인이 책임이 있고 양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법관이라면 저는 당연히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해야 되고 그 원칙에 따른 판결은 각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헌재가 며칠 전에는 8대0으로 끝났다고 막 좌파들이 막 네. 막판에 막 괴담 퍼뜨리고 하더니 4대4가 팽팽하다는 얘기가 어제 막 돌았어요. 네. 그쪽 4대4나 5대3이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통령 탄핵 판결이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어쨌든 헌재 판결의 핸들을 갖고 있는 거는 문영배니까 네. 이게 8대0 만들어졌으면 오늘이라도 때렸겠지.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만들어지니까 4대4나 5대3으로 기각 쪽으로 가니까 자꾸 늦추고 또 설득하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경우도 똑같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가 되던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문영배도 지금 사실 소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소장 대행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권한을 최소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만장일치를 강요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네. 4대4든 5대3이든 각각의 재판관들이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문영배 대행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다른 재판관들의 의견을 묵살한다거나 그렇게 일종의 협박 같은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든 억지로 만장일치 판결을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는 목적은 간단한데요. 그렇게 되면 누가 인용 주장을 했고 누가 기각이나 각하 주장을 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면 그렇죠. 개개인들에 대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탄핵 인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영배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보면은 전부 다 논란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주식 관련 논란도 있고 전부 다 그렇게 논란도 있고 누군가에게 꼬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 우리 권유 대표하고는 남부구치소 자유 청년들 탄압받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아까 쭉 들었는데
그러니까 세대가 비슷하잖아요. 예, 권효 대표나 우리 백지원 대변인이나 지금 서울 서부지법 사태로 억울하게 감옥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그러니까 동시대가 느끼는 어떤 그 시대적 아픔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세대는 문재인 강점기를 겪었다. 문재인 강점기. 네, 사실상 그때 몸으로 공산화를 체험을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예.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공산 세력이나 좌파 세력, 좌파 기득권에 대해서 공포감과 반감을 느끼는 것이 과거의 반공 세대와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북괴의 공격에 이제 우리가 저항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관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언론에서 호도하면 청년들은 굉장히 분노하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KBS나 이렇게 들어본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면 다 사실이겠거니라고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세대는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뉴미디어가 있었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선동이나 호도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사실관계를 찾아봅니다. 사실 저만 해도 초반에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에 정말 여론이 좋지 않았을 때 비상계엄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법도 있었고요. 대통령이 그러면은 위법적인 요소 없이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다면 이것은 보장되어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공부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말 부당한 상황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어서 직접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지금 특히 10대, 20대들은 훨씬 더 자유에 대한 가치, 특히 우파적인 가치에 더 예민하고 확고한 세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좌파 기득권들이 뭐 맨날 민주라는 단어 팔고 정의라는 단어 팔고 선민의식에 젖어서 청년들한테 뭔가 감정적 선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뭐 일제 강점기 때 뭐 생각 있는 청년들은 뭐 이런 걸 했고 아니면 뭐 마약을 했니 뭐 이런 이상한 발언들도 그래서 나왔는데, 지금 굳이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우리 세대가 느끼는 것은 중공 강점기다, 좌익 기득권에 의한 강점기다라고 느끼고 있고, 지금의 매국 세력은 중공에 부역하는 세력, 문재인 같은 공산화 세력에 부역하는 세력이 매국 세력이고 내란 세력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기 권효 대표, 백지원 대변인이 우리 세대는 특히 2030, 1230은 사실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민감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그걸 현장에서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실제로 입증되는 일이 아니면 일단 다 믿지 않아요. 좌익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세계관 중에 굉장히 허위의 어떤 그 뭐 우리가 중국에 친화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봤더니 잘못되던데, 이런 어떤 실질적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조건 반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서에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이 21세기 지금 이 동북아 정세에서 일본과 어떤 관계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가를 더 탐구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좌익들이 가령 좌익들의 어떤 그 국민을 선동하는 방식은 아주 추상적이고 예쁜 포장지로만 선동을 하는데, 이 10대, 20대, 30대 지금 젊은 세대들은 포장지 까고 내용물 보려고 합니다. 내용물 봤더니 다 거짓말이다. 소득주도 성장 해보니까 내 일자리만 없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가, 그게 아주 이 좌파들이 가짜 포장지에만 열중한다는 그 각인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을 절대로 좌익들이 마음대로 이제까지 40대, 50대 속이듯이 속이는 거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 얼마나 고생. 예, 손잡아 주세요. 얼굴이 참 안 되셨네요. 괜찮아요, 벌써 그냥 괜찮아요. 병 드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떡해. 예. 그래.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좀 몰래도 감사합니다. 갖다 드려도 좋겠다.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우, 너무 안 쓰러질 것 같아요. 괜찮다니까요. 말 쉽지 말해야지. 어머, 어떡하면 좋아. 감사합니다. 아우, 인생. 손잡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눈물 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기는 중인데 뭘 눈물을 내. 예, 그래요. 예. 그래 우리 권효 대표가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백지원 대변이나 권유 대표 말씀 들으면 기성세대가 위에서 야 이런 거야 라고 억눌러서 될 일이 전혀 아니네. 1, 2, 3, 5 그렇죠. 세대는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또 스스로 확인 의심스러우면 자기들이 직접 확인하.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빠르던데.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예. 좌파는 진실을 말하면 화내고 우파는 거짓을 말하면 화낸다. 그 기준으로는 젊은 층들이 우파가 되기 굉장히 쉬운 시대다, 시대적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짜뉴스 같은 것들을 이들이 실시간으로 잘 검색해가지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어 있고, 세계적인 흐름도 뭐 미국 같은 경우도 PC주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가 굉장히 어떤 설득력 있게 잘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흐름에서 지금 이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 정말 대한민국 100년은 책임지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 10월 정도, 9월, 10월부터 우리 세대는 자유투사 세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탄핵 정국에 있어서 그런 적극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직접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여의도 기득권이라고 하죠. 지금 좌파 기득권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도 있는 그런 이제 뭐 소위 영피프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피프티? 네, 그러니까 젊은 50? 젊지 않은데 본인이 젊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세대들의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도 본인들의 20대 시절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20대들은 오히려 본인의 나이들보다도 너무 이런 상황들을 일찍 겪었기 때문에 더 네. 훨씬 더 성숙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젊은 층이 봤을 때 그동안의 그런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죠. 그런 세대들을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586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민주투사로 민주화 운동을 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때 그런 일을 했던 분들 중에서는 지금 전향을 하신 분들도 많고 본인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기여하지도 않았던 그 중간에 있는 세대들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도 굉장히 스탠스가 이상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저는 그 세대들의 특징만 있는 것이지 1020, 30과 5060, 70, 80은 이미 세대 통합도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들도 이런 걸 하지 못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여러 상황을 생각했을 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호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그동안 좌익 기득권들이 우리에게 주입했던 성별 갈등, 뭐 지역 갈등, 뭐 세대 갈등, 이런 성별 지역 세대 프레임이 지금은 다 깨졌다라고 저는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백지원 대변인 그 아주 재밌는 영피프티? 그 재밌네. 얼마 그, 전까지 040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040? 50가 됐어요. 이제 좌파들이나 또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나이가 40, 50쯤 돼갖고 제가 알기로는 감옥은커녕 파출소도 한번 제대로 가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야. 뭐 돌멩이를 던지거나 뭘 해가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시위 현장에 나갔다가 뭐 맨 뒷공문에 있다가 어쩌다 잡혀가서라도 파출소는 가거든. 근데 그것조차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야. 그런 것들이 갑자기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막 민주주의가 어떻고 나라가 백척간두에 막 서 있고 막 이렇게 막 떠들어대면서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러는 거 보면 나 정말 기도 안 차요. 응?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하는 영피프티인가 보다. 많이 겹쳐요. 네,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여한 바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뒷공문에 숨어가지고 편승한 세대들이, 편승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오늘 아침 방송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저기 이준배 위원장? 그래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 두 분한테 마무리 한 말씀씩 듣고 그리고 저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가는데 현장 떠나기 전에 이거 제가 답변은 드려야 되겠어요. 삼보일배 성호 스님도 병중이신 걸로 아는데 다른 스님이 좀 하시면 한 댓글을 아까 올리셨는데 저희가 3월 8일 오후 5시에 청계광장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에 앞에 뭔가 이끌어 주실 분으로 성호스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제 성호스님이 근데 지금 이제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회복 중이세요. 그래서 삼보일배는 이게 몸을 계속해서 일으켰다 세웠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고, 대신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성호스님이 갖고 다니시는 이런 패널이 있어. 방패. 예, 탄핵반대 방패. 이걸 들고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인도는 하실 수 있겠다. 해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호스님 그 몸이 안 좋으신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또 성호스님도 그런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삼보일배는 못하지만 인도는 해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목격자 K 권유 대표님. 예, 이제 판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뭐 좌우 구분 없이 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어제 TV조선 뉴스를 보니까 마은혁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헌재가 굉장히 좀 예민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꼭 마은혁을 임명하고 싶은 몇몇 재판관들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해볼 만한 싸움이 지금 그 안에 헌법재판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바예요. 그런데 그걸 마냥 잘 될 것이다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정적으로 확 기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여론 동력을 장외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본인을 던지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 고성국 박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박수영 의원도 그랬었고, 자신을 던져서 하는 투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주시고, 또 이런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헌법재판소 내 재판관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큰 여론을,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단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하면서 또 사심 없이 이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지, 그 진정성이 재판부 안으로 전달이 되는 것, 그걸 위해서 내일은 또 우리가 광장으로 또 많이 모여야 될 것이고, 마지막 투쟁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하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백지연 대변인. 저는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청래, 박선원, 김병주 같은 내란 선동 세력들, 그리고 불법 영장으로 대통령을 불법 구금하고 있는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장을 비롯한 그 부역 세력들, 그리고 지금 온갖 비리의 온상인 선관위까지, 저는 이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단죄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최후 발언에 개헌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여의도 기득권들이 본인들의 기득권 챙기라고 여지를 준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를 함께 바로잡아 가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헌법재판관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심 있고 책임 있는 법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길이 어떤 길인지, 지금의 탄핵안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당연히 각하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온갖 정치 기득권에 의해서 끌려온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탄핵 소추안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 목격자 K 권유 대표, 그리고 백지원 전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두 분과 인사 나누고, 그리고 헌재 앞으로 가서 현장 취재하면서, 조금 전에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 저희 텐트에 왔다가 이제 1인 시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헌재 앞으로 갔는데, 그 현재 앞에서 잠깐 짧은 인터뷰도 할 수 있게 되면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가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헌재로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가시죠. 자, 고맙습니다.